중국의 성장률은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 그러니까 5% 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반중 정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중 정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중국 경제가 그럼 예전처럼 살아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게 보는 게 중국 입장에서 저는 이제 크게 어떤 말을 했었냐면 삼중 전해를 제가 이제 키워드를 4개를 잡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이 이번에 정부가 정책을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신질 생산력 이제 바꾸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지방 정부 부채도 중국이 심각하거든요. 중국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냐? 그 뭐 지금 뭐 IMF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지방 정부 부채 23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IMF도 한 10조 달러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가 중국 31개 중에서 12개 성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중 전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세 개혁 같은 거, 예를 들면 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중앙정부가 가져갔던 것을 지방정부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개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지방정부를 살리기 위한 것들을 좀 하고 지금 있다. 네 번째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민영경제입니다. 이게 민영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민영경제 활성화를 중국이 어느 정도, 우리가 중국 하면 국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하죠. 국영기업이 쓰는데 민영경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중국 경제가 일어서는 원동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국의 민영경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5, 6, 7, 8, 9. 5가 뭐냐면 중국 세수의 50% 이상, 수출입의 한 55% 이상을 이 민영에서 합니다. 이게 5죠? 6이 뭐냐면 중국 GDP의 60% 이상이 민영에서 만들어집니다. 7이 뭐냐면 중국의 우리가 혁신, 기술 성과가 70% 이상이 이 지금 우리 민영 기업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리바바, 텐센트 다 이런 게 다 민영입니다. 8이 뭐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가장 걱정하는 이 취업률, 이게 국영이 아니라 지금 뭐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서 80% 이상이 민영에서 만드는, 이게 8이죠. 9가 뭐냐면 중국 민영기업 수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작가님 상상력을 발휘해서 중국 민영기업 수, 국영기업 마지막 9가 90인가요? 9인가요? 99. 그게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죠. 92%가 중국 기업 전체 중에서 민영기업 수가 92%예요. 민영기업 수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몇십만 개? 4,900만 개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군요. 네. 뭐 인구가 많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영 경제를 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관심이 이 민영 경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우리가 시진핑이 막 우리가 했던 뭐 규제 부분들, 빅테크 부분들 기준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 민영 경제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차이나가 중국이 피크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뭐 지금 잠깐 주춤하고 또 다음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과 아직도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 GDP 성장률에 대해 그 절대 성장률은 주목하지 말라고 했죠. 네. 성장 크기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피크 차이나를 보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은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 그러니까 5% 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막 1%가 금액이 다르다고 이제. 네. 과거에 우리가 3세대 지도비 1%가 60억 달러인데 지금의 1%는 거의 2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10% 성장과 지금 5% 살 때 어느 게 더 커요? 지금 5%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5% 성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다. 그러니까 유지를 할 건데 5% 가다가 또 4% 이렇게 가겠죠. 뭐 미국은 뭐 올해 지금 전망치가 2%를 하잖아요. 미국, 일본 다 2%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제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제 완전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정도 성장은 지속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그 성장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하면 어느 섹터와 중국 공산당이 어느 섹터를 밀어서 키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공산당의 이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뜨는 업종이 있고 좀 이제 지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인가요? 그거는 지금 하는데, 그건 지금 이제 미시면 안 되고,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띄우는 업종들이 사실 좀 바꿔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규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인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 아까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는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고요. 네, 맞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중국 애들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진짜 이 제약 같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제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원료를 다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다음 임상 테스트가 중국만큼 잘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게 또 중요한, 이 제약 바이오도 앞으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한 또 제재의 대상이긴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공산당이 자본을 투자를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도가 크고, 자율주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자율주행이 중국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주행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 한 40만 킬로미터? 근데 중국은 지금 한 7천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지 자율주행이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좀 저는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 와중의 변화 속에서 공산당이 좀 보는 업종과 아닌 업종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 심각한데 중국 양극화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사실 앞에서 질문하셨던 중국 붕괴론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네. 중국 양극화는 더 심하죠, 우리나라보다. 네. 우리나라도 심한데 중국 양극화는 심한데, 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방향성이 한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농촌 인구가 4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야기하는 3대 격차라고 이야기하죠.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그러니까 이제 이 농촌 인구 양극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걸 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비를 일으킬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도심 인구가 중국이 지금 이제 7억, 8억 넘어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4억 명이 넘는, 딱 심플하게 봤을 때 한 9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고 한 5억 명이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 농촌에 있는 소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을 올려줘야 될 것이고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더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게 그런 거고, 그게 심각하다 보니까 나온 게 공동부유라는 시진핑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그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부유 핵심은 다 저렇게 잘 사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극화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불만이 있냐, 이걸 가지고 물러가라 공산당 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 낮다. 이거는 제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코로나 있기 전까지. 그래서 도심, 그다음에 농촌, 그걸 쭉 팔로우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믿음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이게 하버드에서 한 연구예요. 높군요. 네, 하버드에서 한 연구예요. 이거 그냥 중국 했다면 안 믿겠는데, 하버드에서 10년 넘게 도시에 사는 사람, 농촌에 사는데 꾸준히 쭉 한 결과가, 코로나 있고 나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코로나가 있는데 그전에는 엄청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슈지만 우리가 붕괴의 중심에는 있지 않다. 하버드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떤 분들, 전문가분들, 중국의 정부나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데이터들 있잖아요. 다 가짜다? 그런 거 믿지 못하겠다, 가짜다, 이런 얘기 많이 그럴 수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예전에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리커창 총리가 이게 지방 정부에서 잘 보이려고 지방 GDP를 높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본인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GDP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지방 GDP 합쳐진 거잖아요. 합쳐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잘해야지만 자기도 인정받고 중앙으로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만들려고 무리수 있게 만들어내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점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중국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에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강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게 함부로 이걸 조작한다든지 하기에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 보긴 합니다. 하지만 좀 거슬러 갔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하는 부분에서 가능한 중국 데이터 혹은 뭐 중국의 산업에 이야기할 때 중국 데이터 가능 잘 안 씁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미국과 아니면 유럽 걸 씁니다. 그러지만 논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 교수님 맞 참고로 하는 참고예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중 정서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계적인 반중 정서는 왜 생겼고, 어느 정도 세계인들은 중국을 좀 싫어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성장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있는 측면에서는 이 사회주의가 이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게 싫은 거고, 일단은 중국이 지금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국이 지금 넘버 2, G2로 올라오기 하면서 이 반중 정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중 정서는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반중 정서가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그런 정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과 중국을 싫어하는 건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세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싫어요. 사회주의가 강대국 있다는 게 싫다고.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강대국이 싫고,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말한 뭐가 잘 불확실해. 안 보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뭐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미국 강대국과 중국 강대국은 좀 다른 거죠. 느낌이 다르죠. 예. 근데 중국인 분들 우리 여행 가보면 항상 좀 시끄러워서 쳐다보면 중국인 분들이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편견이 아니라 진짜 실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겪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왜 이렇게 좀 시끄러울까요, 뭔가?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일단 중국어 자체가 일단은 좀 시끄럽기도 하고요. 중국어가 좀 톤이 성조가 있어서 좀 그런 거 좀 하고 또 목소리 크면 이 톤이 높잖아요. 뭔가 영화에서 대사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영화 배우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사람의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사람 성향들이 이제 우리가 14억 중에 뭐 다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뭐 조금 이제 여행 가다 보면 조금 유난히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중국어를 오래 했고 30년 동안 했고 그랬었지만 정말 시끄럽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좀 뭐 이렇게 좀 눈치를 주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근데 어떤 경우냐면 중국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또 친한 친구들이 조금 더 나름의 좀 교양 있는 그치. 그런 분들은 또 괜찮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문제라고. 그분들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하는 말이 14개면 다 저렇지는 않아. 근데 문제는 인구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 세계 어디 가나 없는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그걸 또 싫어하는 중국인 또 있다. 자, 그럼 중국은 2024년 지금 하반기 지금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또 한다라고 매체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 정부의 스탠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기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잡아야 되고 중요한 건 있다. 근데 그 여론에 따라서 출발점이 사드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런 관계 구도 속에서 중국 정부의 불만이 그대로 이제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같이 싫어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국 한류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제품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다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보는. 근데 중국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1위가 한국이라는 데이터는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그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그 대상층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까 여전히 제가 만나는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누구 대상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뭐 꼭 한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싫어하는 데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때리는데 누가 미국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매우 좀 연결되어 있고 정부의 그런 입김이 여러 형태로 중국의 정부 입김이 여러 형태로 지금 퍼져가면서 뭐 그런 조사가 좀 있는데 중국인들 전체 아까 조사에서 한국이 1등이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중국인들도 한국은 좋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반중 관계가 뭐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않고. 근데 한중 관계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 그러면서 혐오라는 단어도 생기고 했는데 언제부터 서로 좀 혐오했고 서로 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시작은 아마도 결국은 사드였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우리 전승절 때 우리 천안문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중 관계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이제 정부 관료를 만나든 뭐 어떤 뭘 만나고 하면 기업인들을 만나도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사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다 해라고.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지.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지. 네. 근데 딱 사드가 벌어지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우리가 뭐 한한령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정치, 그러니까 체제의 특성 일성상, 그러니까 당에 의해서 그런 이제 외교나 안보적으로 이제 안 맞을 경우는 이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일부 이제 충성을 하는 이제 이런 유튜버들도 있을 것이고, 사드로 해서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친미 반중에 있는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이완 문제 이슈 뭐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 뭐 약간 혐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혐중. 지금 한중 관계가 정말 그전에 안 좋았습니다. 이제 일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 거지. 그전에는 한국에서 뭐 지금도 반중 정서가 심한데 그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면 무조건 X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뭐 혐한, 혐중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지 극과 극.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치 이슈에 따라서 자꾸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기업은 계속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타이완 이슈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그거는 우리 내정 간섭이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중 관계가 확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산업, 업종, 민간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게 중국이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약간은 조금은 모멘텀은 마련했다. 근데 여전히 지금 한중 관계는 지금도 좀 냉랭하다. 그렇죠. 네. 왜 우리는 좀 중국을 알아야 하는지 한국과 중국 관계 앞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오늘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만 그렇죠. 중국과 뭐 싸우든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국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데 분명히 중국이 지금 리스크는 있는 게 맞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미국도 안 망하는데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냥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좀 우리 현명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의 리스크에 당면할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어쨌든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로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이 워낙 커졌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로 지금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실익을 얻을 것이냐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중국 자본이 한국에 왔다가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우회 방법으로 한국을 많이 들어온다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발상의 마인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막 지금 중국이 뭐 싫다고 해서 뭐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중국과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좀 더 의미 있게 건설적으로 좀 변화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겠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완전히 싫은 No China가 아니라 좀 알자라는 HNOW, No China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좀 유튜브를 좀 많이 하면서 중국에 있는 좀 속내를 좀 제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좀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좀 우리 김 작가님하고 좀 많이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제가 김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뭐 곧 있으면 신간회를 내신다고요? 어떤 거고?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알리테모 많지 않습니까? 그 시커머스의 공습인데,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상으로 지금 알리테무, 쉰, 틱톡샵 이 4개의 플랫폼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들으셨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소비자 관점에 보는데 우리가 제조, 유통,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뭐 전부 다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기업들 조사했던 이야기. 그래서 그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뭐 좀 다이소도 영향을 뭐 안 받을 거라 하는데 저는 다이소도 영향을 받았고요. 홈쇼핑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마트 마찬가지고요. 한국 시장을 차지하고 예, 지금 그 분야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제조 왕구, 그러니까 왕구 업체들 지금 한 100개, 120개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땐 반 이상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조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부산은 지금 신발 자체가 만드는 자체가 아예 문 다 닫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우리 쇼핑몰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사업하면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집에서 많이 했는데 그거 폐업하신 게 통신사업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입에서 유통하시는 기업분들 뭐 어쨌든 그 내용을 리얼하게 제가 책 제목이 지금 그 알리 테무, 쉬인 테무가 몰려온다는데 그 지금 이제 곧 나오는데 짧게 한번 임팩트 있는 제목을 하나 달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커머스의 공습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곧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아마 좀 대한민국에 조금은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나오면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 한번 하시죠.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 한번 이제 또 그런 커머스 시장에서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공습에 대한 이야기. 대한민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 이야기 또 교수님과 한번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수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